어머니, 이제부턴 제가 모실게요. 큰아들이 못다한 효도 제가 대신할게요. 큰아들을 잃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한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 미주가 양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넓은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미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자의 손을 더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져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막내 며느리 혜영은 조용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큰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혜영의 말은 따뜻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미주의 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내린 그 결정이 순자의 삶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순자를 기다리는 건 며느리의 진심 어린 효도였을까요? 아니면 눈물로 포장된 탐욕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울 새벽 대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은 조문객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영정 속 40살 남자의 얼굴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맏며느리 최미주는 검은색 명품 상복깃을 여미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은 정성껏 연출한 것이었고 미주는 인사를 하면서도 눈동자를 슬쩍 굴려 구석 자리를 훔쳐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낡은 검정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순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주름진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상주석 쪽을 지켜보던 막내 며느리 혜영이 느릿한 걸음으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이틀째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혜영이 종이컵을 내밀며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넘기자 혜영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미주가 팔짱을 끼고 혜영이 앞에 서더니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혜영의 100kg에 가까운 체구, 보풀이 일어난 검정 패딩, 갈라진 운동화. 동서, 여기서 뭐해? 시골곰이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아. 미주가 코끝으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큰 며느리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가서 쉬어. 혜영이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혜영은 순자의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저녁 미주는 순자를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주가 순자의 양손을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어떻게 사세요? 밤마다 얼마나 무섭고 적적하시겠어요. 미주가 눈가를 손가락으로 찍어내며 한숨을 토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큰아들 못다한 효도 제가 대신할게요. 순자는 큰아들을 잃은 충격에 멍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져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 후 미주는 순자를 데리고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을 여러 차례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주가 서류 위에 순자의 손을 올려놓으며 재촉했습니다. 순자 이름으로 된 30평 아파트와 골목 반찬 가게가 급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순자의 통장에 찍힌 5억 원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라는 미주의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미주의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주의 30평대 새 아파트에 입주하던 첫날, 순자는 짐을 풀기도 전에 베란다 옆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외풍이 들어오는 벽 틈으로 겨울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아늑하죠? 미주가 문틀에 기대서서 손톱을 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불 위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순자가 두꺼운 내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자 미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노인 냄새가 나서 손님 오면 창피해요. 밥 먹을 때 말고는 그 방에만 계세요. 미주의 중학생 딸이 할머니를 째려보며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든 채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입술만 달싹이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주가 창고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애 아침 차려야죠.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70대 노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밥값은 해야지라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순자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새끼 밥을 짓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널고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창고방에 들어가 무릎을 끌어안고 돌아간 큰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순자의 어깨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무렵 혜영은 며칠째 순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고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혜영이 미주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혜영이에요.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 주무셔. 밤늦게 전화하지 마. 미주가 차갑게 한마디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영은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주의 아파트에 들어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주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내일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준비해 놓을게. 미주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가 창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손님 와요.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나물 5가지. 오늘 밤까지 다 만들어 놓으세요. 순자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걸 오늘 밤까지 다 하라고? 왜요, 못해요? 밥값 한다면서요.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미주가 돌아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갈비며 해물이며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키고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갈비찜 양념을 재우고 잡채, 당면을 불리고 파전 반죽을 치대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 2시를 지나도 순자의 손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이다가 다시 일어나 나물을 무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접시에 나물을 담고
순자는 창고 방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주의 고등학교 동창 3명이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미주는 머리를 말아 올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얼른 들어와.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 미주가 거실 테이블 위에 순자가 밤새 만든 음식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주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친구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아니, 요즘 잘 나가는 케이터링 업체 있잖아. 거기서 시킨 거야. 미주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미주 언니 안목은 달라. 갈비찜 맛 좀 봐. 죽인다. 친구들이 감탄사를 쏟아냈고 미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케이터링 업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밤새 허리를 꺾으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수세미를 힘주어 비볐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물 한 잔 마시려고 싱크대 위 컵을 집으려다 팔꿈치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와인잔을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붉은 와인이 흰 바닥에 번졌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미주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미주의 눈이 바닥에 쏟아진 와인과 유리 조각을 훑쳤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잔인데 이걸 깨요. 미주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순자가 몸을 낮추며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미주가 순자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주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끼자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손님 있는 날 유리를 깨고 집 분위기를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요? 미주가 순자의 팔을 끌고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끌려가면서 미주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집에 왜 있어요? 당장 나가요. 미주가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순자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내복바람에 실내화만 신은 순자가 복도 바닥에 비틀거리며 나섰습니다. 꽝!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너머로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빼앗겼고 집도 가게도 이름도 다 잃었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내복깃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이웃 주민 한 명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주민이 허리를 숙여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주가 문틈으로 상체를 내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가족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주가 능숙하게 웃어 보이자 주민은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미주는 순자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복도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야, 엄마도 너한테 가고 싶다. 몸이 서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덜컹덜컹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100킬로에 가까운 거구의 여자가 한 손에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영이었습니다. 혜영은 순자의 생신을 챙기려고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싸왔습니다. 며칠째 순자의 전화가 먹통이라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혜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쓰레기 봉투처럼 버려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복바람에 실내화만 신은 채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순자였습니다. 어머니, 혜영이 보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이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혜영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혜영이 순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순자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혜영아, 내가 왜 여기?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습니다. 혜영은 순자의 얼굴과 맨손, 실내화만 신은 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혜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고 콧날이 벌름거렸습니다. 혜영은 벌떡 일어나 미주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부서질 듯 연거푸 눌러댔습니다. 딩동딩동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인터폰 너머로 미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손님 있거든요. 형님, 문 여세요. 저 혜영이에요. 동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 거짓골하고. 미주가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혜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볼 일 없으니까 돌아가. 혜영은 미주의 말을 무시하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챙겨서 나갈 겁니다. 비키세요. 미주가 문틈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딜 들어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신고한다. 꺼져. 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혜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복도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비키세요. 혜영이 어깨로 문을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100킬로 가까운 몸이 실린 힘에 미주가 뒤로 밀려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고 미주는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미주의 친구 3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떡 버티고 선 혜영의 거대한 체구와 사나운 눈빛에 친구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소파 뒤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미주가 바닥에 앉은 채 소리를 질렀지만 혜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을 둘러보고 베란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베란다 창고 방 앞에 다다른 혜영은 문고리에 채워진 자물쇠를 보았습니다. 바깥에서 잠그는 자물쇠였습니다. 혜영의 이가 꽉 물렸습니다. 혜영은 차에서 가져온 공구 가방을 열어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가 삐걱 울리더니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평짜리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옷걸이 하나,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순자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혜영은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혜영은 순자의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을 살피던 혜영의 눈에 작은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천으로 덮인 오래된 항아리였습니다. 순자의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60년간 대를 이어온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혜영은 항아리를 두 팔로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거실로 나오던 혜영은
구석에 설치된 홈캠을 발견했습니다. 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빨리 홈캠 뒤쪽을 확인하고 SD카드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 물건에 손대. 미주가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지만 혜영 앞으로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혜영이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항아리를 한 팔에 안은 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선 미주를 내려다보며 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한테 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법으로 만나죠.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영은 더 이상 미주를 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순자에게 다가간 혜영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순자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쪼그려 앉아 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엎일게요. 혜영아, 내가 무거워서. 어머니가 무거우면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겠어요. 어서 타세요. 순자가 떨리는 팔로 혜영의 넓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영이 가볍게 순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혜영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서러움을 터뜨렸습니다. 혜영아, 혜영아. 순자의 울음이 텅 빈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영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혜영의 15년 된 낡은 소나타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혜영은 조수석에 순자를 태우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우자 순자의 꽁꽁 얼었던 손끝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혜영의 옆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한 볼, 땀이 밴 이마, 앞만 보고 운전대를 꽉 쥔 굵은 손가락.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영아, 어머니 말씀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은 몸부터 녹이셔야 해요. 혜영이 한 손으로 순자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혜영이 사는 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 전등은 깜빡거렸습니다. 혜영이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거실이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아랫목 냄새가 올라왔죠. 혜영이 순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방인데 어머니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방을 내가 어떻게... 어머니, 들어가서 이불부터 덮으세요. 제가 따뜻한 거 준비할게요. 혜영이 순자의 등을 살며시 밀어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포근한 이불과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작은 화장대 위에 혜영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혜영의 남편 박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불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재민이는 요즘 어떠냐? 네, 어머니. 재민이는 사우디 현장이 바빠서 당분간 못 들어온대요. 대신 저한테 어머니 잘 모시라고 매일 전화해요. 혜영이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녀석은 효도는 마누라한테 다 시키고. 순자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혜영아, 사실 나도 속으로 너를 무시했다. 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뚱뚱하고 미련해 보인다고 큰 며느리만 믿고 너한테는 눈길도 안 줬어.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다. 순자가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어요. 아니야.
서운했을 거다. 나는 알아. 정말 미안하다, 혜영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혜영이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머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머니, 재민이 목까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혜영이 환하게 웃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뜨끈한 미역국과 흰 쌀밥, 김치를 작은 밥상에 차려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갈을 입에 넣자 목이 메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혜영은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손맛, 저 아직도 기억해요. 결혼하고 처음 어머니 집에 갔을 때 해주신 된장찌개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순자가 숟가락을 쥔 채 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아직 기억하니? 그럼요. 그때 제가 세 그릇을 먹었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밥을 또 퍼주셨잖아요. 순자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순자가 몸을 추스르자 혜영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미주의 집에서 구해온 시간장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으로 덮인 뚜껑을 열자 깊고 그윽한 간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만은 지켜냈구나. 순자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장으로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고 찌개를 끓여 혜영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혜영이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평범한 나물인데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조림도 찌개도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뭐예요? 같은 나물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게 다 시간장 덕이야. 60년 묵은 간장이 양념 구실을 톡톡히 하거든. 순자가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손맛이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반찬 가게를 해보시죠. 어머니 솜씨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야? 누가 이 늙은이 반찬을 사 먹겠니? 제가 옆에서 다 할게요. 어머니는 음식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뛰면 돼요. 혜영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혜영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영은 유도 체육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재래시장 귀퉁이에 5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 돈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매직펜으로 순자네 반찬이라고 써서 셔터에 붙였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동네 아주머니 2명과 할아버지 1명이 들어와 반찬을 조금 사갔습니다. 하루 매출은 15,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이 원래 이래요. 내일은 더 올 거예요. 혜영이 빈 매대를 닦으며 웃어 보였지만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영은 특유의 뚝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가입해서 반찬 사진을 올리고 노인정을 찾아가 반찬을 한 팩씩 무료로 돌렸습니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가게로 오세요. 순자네 반찬이에요. 혜영이 노인정 어르신들께 허리를 숙이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영이 올린 할머니의 60년 손맛이라는 짧은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는 후기가 하나둘 쌓이더니 주말에는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어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순자는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면서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미주의 집에서 밥값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만들던 음식과 자기 이름을 걸고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은 같은 요리인데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각 미주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서 빼낸 5억을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연이은 폭락으로 3억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돈마저 급한 마음에 손뗀 코인 투자로 녹아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미주 씨, 이번 주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알죠?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영이 틈틈이 올리던 짧은 영상들 가운데 하나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구출한 100킬로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기더니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 방송국 휴먼 다큐 제작팀 정 PD입니다. 숨겨진 명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촬영 가능하실까요? 혜영이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대요. 방송? 이 늙은이가 무슨 방송을 해?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솜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한 번만 해보시죠. 내가 말주변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어쩌려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음식만 만드시면 돼요. 혜영이 순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혜영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당일 가게 앞에 방송 장비를 실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혜영이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60년 묵은 시간장의 그윽한 향이 가게 안에 퍼지자 촬영진의 코가 일제히 실룩거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주를 빚고 장을 담그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장을 넣어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드는 순자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던 손은 어느새 평생을 갈고 닦은 장인의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실시간 뭐?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제일 많이 찾아본다는 거예요. 혜영이 휴대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곰 며느리와 장인 시어머니라는 검색어가 화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울리고 끊으면 또 울렸습니다. 전국에서 반찬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뒤 대형 외식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네 반찬을 전국의 가맹점으로 내고 싶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혜영은 순자와 나란히 앉아 제안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영이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어머니 손이 직접 가는 음식만 팔아요. 많이 만들면 그 맛이 안 나옵니다. 정중히 사양할게요. 전화를 끊은 혜영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봐요. 된장,
고추장, 간장 세트로요. 순자가 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애였어?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옆에서 뛰어다니기만 하는 건데요. 혜영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후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 담긴 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혜영이 통장을 건네주자 순자는 자기 이름 석자가 찍힌 첫 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영아, 같이 나가자. 순자가 혜영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혜영의 옷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런 데서 살 옷이 없어요. 큰 사이즈가 있겠어요. 시끄러. 들어가. 순자가 혜영을 매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자는 직원에게 부탁해 혜영에게 맞는 옷을 골랐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혜영을 보며 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줄 줄 몰랐다. 혜영아. 혜영은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었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재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순자가 묘비를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잘 살고 있다. 내 동생 마누라가 엄마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어. 혜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가 혜영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혜영아, 내가 내 진짜 딸이다. 혜영의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란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순자네 반찬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혜영이 가게 확장 이전을 준비하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 순자의 된장과 고추장 세트는 올리기 무섭게 품절이 되었습니다. 예약 주문만 300건이 밀려 있었습니다. 가게 앞마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지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지옥에서 구해줬어요. 카메라 앞에서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미주는 컵라면 뚜껑을 뜯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건지다가 TV 화면에 눈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자와 혜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부러질 듯 휘었습니다. 미주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저 뚱뚱한 년이 감히. 미주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순자의 성공이 곧 돈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미주의 눈이 어둡게 번뜩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명 맛집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 시어머니를 노동 착취하나. 미주가 허위로 작성한 노인학대 신고서를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창에는 한 번도 가게에 온 적 없는 사람들의 글이 빼곡하게 달렸습니다. 직접 봤는데 할머니가 쉬지도 못하고 일하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미주가 이름을 바꿔가며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장사 준비를 하던 혜영의 귀에 가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미주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주는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목소리를 있는 대로 높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어떡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주가 눈물을 쥐어짜며 고개를 숙였다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파는 음식 다 우리 시어머니 거예요. 장남인 우리 집안 것을 빼앗아 간 거라고요.
미주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소송장이에요. 이 가게 수익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혜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동서한테 할 말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미주가 소리를 높이자 구경꾼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순자가 가게 안에서 소란을 듣고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주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전현한테 속아서 여기서 이렇게 일만 하시고. 순자가 미주의 팔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주야, 무슨 소리야. 혜영이가 나를 살린 애야. 너한테 쫓겨난 나를.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셨네. 기억이 뒤바뀌신 거예요. 미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보세요. 저 상태가 정상이에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장사에 이용하는 거라고요. 혜영이 미주와 순자 사이에 섰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혜영이 팔을 벌려 순자를 등 뒤로 감싸자 미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형님을 밀쳤어. 미주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구경꾼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미주를 향했습니다. 혜영은 미주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만 미주는 온몸을 비틀며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주가 넘어지는 장면만 잘라낸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탐욕스러운 곰 며느리, 동서를 폭행하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가게에 보건소 직원과 구청 담당자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순잔의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혜영이 점검에 응하며 물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익명신고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혜영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미주가 사주한 사람들이 넣은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 뒤로 가게 전화는 예약 전화 대신 취소 전화로 가득 찼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일주일 만에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순자는 가게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집 창고방에 갇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자의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혜영이 달려가 순자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순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혜영아 미안하다. 내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눈 감지 마세요. 혜영이 순자의 손을 꼭 쥐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흘 뒤 가게로 우편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신문 통지서였습니다. 미주가 순자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넣은 것이었죠. 후견인이 되면 순자를 요양원에 넣고 가게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습니다. 혜영은 통지서를 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자를 병원에 보낸 뒤에도 혜영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미주가 매일같이 올리는 글을 하나하나 화면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허위 신고 내역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밤마다 가게 뒷방에서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혜영의 머릿속에 순자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게에 맨날 와서 밥 먹던 고학생이 있었는데
그 애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다더라. 혜영은 미주의 아파트에서 순자를 데려오던 날 챙긴 홈캠 SD카드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도 함께 꺼내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혜영은 그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도와줬던 그 고학생의 이름을 알아내고 전화번호를 찾아내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혜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철수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김철수입니다. 어떻게 연락하셨죠?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박순자 어머님의 막내 며느리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든 상황에 계셔서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혜영은 순자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철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바로 뵙겠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전부 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끊은 혜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혜영은 도심의 한법률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에 김철수 변호사라는 명패가 붙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혜영을 회의실로 안내한 김철수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김철수가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살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밥을 굶는 날이 더 많았죠. 어머님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뚝 내려놓으시더니 배고프면 공부가 되냐 먹고 해라고 하셨어요. 김철수가 안경다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외상장부에 제 이름이 쌓였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혜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증거입니다. 홈캠 영상이 담긴 SD카드하고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김철수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충분합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미주의 후견인 신청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미주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눈가에 눈물 자국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판장님, 동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를 짜내며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방청석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장님, 진짜 학대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혜영이 김철수 변호사와 나란히 일어섰습니다. 김철수가 손에 든 저장 장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거짓입니다. 실제 학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주의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미주가 직접 설치했던 홈캠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주가 순자를 베란다 창고 방으로 밀어넣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나오지 마.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겨울, 내복바람에 실내화만 신은 순자가 아파트 복도로 떠밀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미주가 현관문을 거칠게 닫아버리자 순자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과 분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철수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최미주 씨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통장에서 5억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가 증권거래 기록까지 펼쳐 보이자 판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미주 씨, 이 내역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감정을 마친 순자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순자 씨, 본인의 상태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순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창고방에 가두고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저를 거기서 구해준 건 막내 며느리 혜영이 뿐입니다. 혜영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복도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주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저 뚱뚱한 년이 다 꾸민 거라고요. 미주가 손가락으로 혜영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판사가 나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법정 경위 2명이 다가와 미주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미주는 발버둥을 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경위들에게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최미주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어서 검찰 쪽 자리에 앉아있던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최미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미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위들이 미주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미주가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미주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미주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두 손이 잡혀 있어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정문 밖으로 나온 혜영과 순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과 순잔의 반찬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영 씨, 참 장하십니다. 진짜 효녀예요. 흰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혜영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순자가 혜영의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혜영아, 고맙다. 내 덕에 살았다. 혜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주에 대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되었고 순자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은 순잔의 반찬은 그 사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에 3층짜리 건물을 사들여 대형 한식당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반찬 판매점, 2층은 반찬을 만들고 온라인 주문을 포장하는 작업실,
3층은 사무실과 순자 혜영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박순자라는 현판이 걸렸고 그 옆에 혜영과 순자가 활짝 웃는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현판을 올린 날 순자가 사진 앞에 서서 손으로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 꿈이면 제가 이렇게 배가 안 고프죠. 현실이에요, 현실. 혜영이 배를 두드리며 웃자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순자를 장류부문 식품명인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명인 소식이 알려지자 방송국과 신문사 취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70대 할머니와 며느리의 기적 같은 반찬 가게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촬영 중에 PD가 혜영에게 물었습니다. 혜영 씨, 체격 때문에 힘드셨던 적 많으시죠? 혜영이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뚱뚱하다고 무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힘으로 어머니를 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몸이 고마워요. 혜영은 그 뒤로 힘센 며느리의 요리일기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가끔은 혜영이 순자를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꾸밈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혜영은 영상으로 번 돈의 일부를 매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데 썼습니다. 그 무렵 교도소에 수감된 미주는 독방 침대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치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밥을 숟가락 하나로 떠먹으며 미주는 순자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창고방에 가두던 날, 한겨울 복도로 내쫓던 날, 노인네 냄새가 난다며 소리치던 날, 미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되찾은 재산 가운데 일부러 건물 지분을 혜영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혜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되돌려 드릴게요. 시끄러. 내가 내 딸이야. 딸한테 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순자가 혜영의 손을 꽉 잡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의 생신날이었습니다. 혜영이 아침부터 커다란 상자 2개를 끌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안마의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는 비단 이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걸 사? 돈 아까워서 어쩌려고. 순자가 입으로는 타박했지만 안마의자에 앉아보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평생에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다, 혜영아. 순자가 안마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활짝 펴졌습니다. 가게 마감을 한 늦은 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가게에 혜영과 순자 둘만 남았습니다. 혜영이 솥에서 갓 지은 밥을 퍼담고 순자가 60년 된 시간장 항아리에서 간장을 떠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 구석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뜨거운 밥에 간장을 비벼 먹었습니다. 순자가 혜영의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혜영아, 내 어머니, 내가 내 딸이고 내 기둥이다. 고맙다. 혜영이 밥을 씹다가 멈추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만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혜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혜영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 혜영이 순자 앞에 쪼그려 앉아 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3층까지 제가 모실게요. 이 나이에 엎이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아이고 누가 봐요 이 밤에. 어서 타세요. 순자가 피식 웃으며 혜영의 넓은 등에 올라탔습니다. 혜영이 가볍게 순자를 들어 올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혜영의 등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죠. 순자는 혜영의 등에 볼을 기대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간판 순잔의 반찬 아래 작게 붙어 있는 문구가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사랑으로 만든 진짜 가족의 밥상. 여기까지가 맏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를 막내 며느리 혜영이가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덮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또한 가족에게 있다는 걸 혜영 씨의 따뜻한 밥상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형님, 비키세요 라고 외치던 그 용기,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간장을 다리던 그 정성. 어쩌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한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려는 그 투박한 진심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혜영 씨처럼 묵묵히 등 내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오늘 밤엔 그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